앵돌레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가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앵톨레랑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네. 시민의 눈으로 본 정치, 네. 또 시민의 눈으로 본 이번 총선 네네. 전후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이번 선거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전체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담론의 위기였다. 담론을 만들어가고 국민들을 거기에 설득시키는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담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정당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야만 되는데, 예를 들면 조국 사태는 너희들도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게 아니라 도덕적 우월을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펼쳐가는 과정이 어떤 도구가 막말이었다는 거죠. 막말 외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 담론 생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의제가 설정되고 네. 그 의제에 대해서 정당별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네. 그 드러낸 입장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야기가 형성되면서 뭔가 총선을 통해서 현 시점에 필요한 것, 또 미래지향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서의 담론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정당 정치를 프레임의 정치라고 하는데, 네. 그 프레임에 뭘 담아야 되는 거죠? 가치를 담아야 됩니다. 네. 가치라는 게 차별화된 가치. 그러니까 진보면 진보의 그들의 가치를 담아야 될 것이고, 뭐 보수면 보수의 가치를 담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담아야 할 게 가치죠. 그러니까 차별화됐다는 얘기는 상대 그쪽 보수면은 진보와 함께 갈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걸 또 담아내야만 되는 게, 그들은 프레임에 양쪽 다 뭘 담았냐 이거죠. 특히 한쪽 정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미움과 배제를 담았다는 거죠. 그건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네. 미움도 가치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간의 미움이 아닌 어떤 그 앵톨레랑스에 대한 미움, 이런 것은 필요한 거죠. 불어봐 멋지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앵톨레랑스. 앵톨레랑스의 반대? 톨레랑스의 반대죠. 불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그 피를 흘린 대가로 차이를 그걸 가지고 차별하지 않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갔죠. 그게 이제 톨레랑스인데, 그 톨레랑스에 대한 부단한 저항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불관용이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자 해서, 지금은 차이가 희망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차이 또는 불일치, 불력 포함해서 더 아름다운 것들이, 또 새로운 것들이 창출된다. 정치가 앞에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또는 그 담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차이에 대한 분노와 불관용과 불신과 이런 걸 뿜어내는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선거 결과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국민들의 지지율, 그 정당별 지지율과는 달리 한쪽에 이제 180석이 됐고, 한쪽은 103석인가 됐나요? 또다시 거대 양당의 그 대립구도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네. 군소정당들이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의회에서 예를 들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의 수준의 제3당 또는 제4당 있기를 바라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연동형 비례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군소정당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끼리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한 정당의 그 어떤 의미에서 몰표가 나왔던 것은, 그게 가장 크게 기여한 정당이 저는 통합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통합당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좋아서 거기에 대해 표를 주는 게 아니라 통합당이 싫어서 던진 거죠. 아직 민주당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사적인 질문인데요. 네네. 우리 정당들 중에 이 정당이 내 정당이다 이런 느낌이 혹시 있으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쉬운 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담론의 위기, 또 두 번째는 프레임의 내용이 없다는 거. 또 그렇지만 좀 뭔가 긍정적인 평가. 네네. 저는 이번에 그 시민의 정당한 분노가 드러났다. 치비타스, 그러니까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분노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치비타스는 원래 라틴어 발음인데. 그렇죠. 불어도 치비타스입니까? 치비타스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라틴어니까요. 근데 치비타스는 시민의 의무도 있지만 시민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시민의 권리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정당한 분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일단 시민이 분노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가치네요. 그리고 분노할 수 있는 게 일정하게 의사표현 된다는 것도 가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조국 사태나 네. 이런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당시에 민주당을 지지해 그래도 애정을 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빠지게 됩니다. 부동층이 생기게 되죠. 그 부동층을 통합당은 자기들의 지지표로 흡수했느냐 이거죠. 네. 못했잖아요.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 부동층이 돌아온 것은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방역 역량과 공중보건 조치에 대한 힘을 실어줬다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들의 정당한 분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는 있었다. 이게 뭐냐면 세월호에 대한 부정. 또한 가장 그 시민들이 참기 어려웠던 것은 탄핵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분노가 있었다라고 저는 또 보거든요. 그러니까 5.18 세월호 탄핵과 같이 우리 국민 또는 시민들의 그 마음의 아픔, 트라우마, 그러면서도 함께 손을 잡고 그 넘어서려고 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의견이 결집된 사건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은 미통당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보수와 진보 이념의 문제가 아니죠. 그 정당의 지속 가능성. 정당명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또 정당을 명을 바꾸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그들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다음 가치가 없고 또한 얘기할 수 있는 같이 함께 간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 함께. 그걸 제가 더불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이름이 들어있어서 그 더불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광주 얘기에 돌아와 보죠. 네네. 저는 이번에 이제 느끼는 것은 광주의 정치, 호남의 정치를 이제 얘기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광주는 그럼 전부 초선 의원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초선 의원들이 당선됐으니까 광주의 정치 역량이 이제 뒤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큰 오산이라는 거죠. 이제 광주는 스스로 우리 그 정치인을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정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정치인들한테 그 부당한 어떤 압력이 되고 이 큰 정치라고 할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돼달라라고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저 유튜브를 쭉 하면서 제가 오늘 바라던 게 제가 말을 좀 안 해도 되는 상황을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보니까 딱 그런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광주 얘기 제가 제 의견을 잠깐 하나 드리면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광주에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광주의 정신을 온전하게 대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니까 대체 지금까지 광주 정치를 대변해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관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가 고시공부 보고 광주에 와서 국회의원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국회의원 8명은 대부분의 경우 광주에서 활동했고 광주에 성장했고 또 광주의 어떤 정신과 교류하고 접목하는 분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점에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대가 크다는 거죠. 광주 정치의 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광주에서도 보수당이 됐으면 좋겠다. 학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바람직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지만 이전에 중도를 표방했던 국민의당이 거의 다 모든 의석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준비된 그런 정치인이 그 보수이든 진보이든 그리고 적당하게 쏠림 없이 이루어진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광주도 그런 날이 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구에서 민주당은 상당한 뿌리를 내렸어요.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미통당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 와서. 그렇죠. 근데 미통당 문제니까 광주의 입장에서 저는 좀 더 진보적인 정당들이 광주에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의당이라든가 또는 녹색당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어떤 좀 더 광주만의 광주에서 그런 분들을 당선시켜 줘야 되지 않는가. 광주가 정말 광주다우려면 민주당도 좋지만 언제든지 다른 선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때 조금 더 진보적인 선택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꿈을 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저는 그걸 다른 쪽으로 풀어볼게요. 미래지향 세력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미래지향 세력이라면 그 사람들을 뽑아줘야 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냉전시대의 정치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과거지향적이고 뭐 이런 쪽이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다음 지방선거에서
젊은 네. 혁신적인 민주당만이 아니라 정의당도 구의회 의원이라든가 시의회 의원 선거에 많이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담론이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어느 쪽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파시즘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패거리를 정치를 만들어내고 줄세우기 정치가 만들어지는 만큼 그런 것들이 없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룰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룰을 따르는 미래지향 세력들이 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꿈꾸는 것은 미래의 광주는 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하는, 노세당이 경쟁하는 네. 적어도 그런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작은 씨앗이라도 네. 심어보자. 네. 뭐 이 정도 결론을 저희가 네, 아주 내리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났어요?